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마크롱 보통 아닙니다. 본래 보통이 아닌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명확한 네. 그런 천재형 정치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마크롱이 환대를 해줬고 그 문파들이 달창들이 막 난리가 났다가 그 다음부터 마크롱이 농! 안 돼요. 대북 제재 완화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마크롱을 또 비난하는 말이 뜨고 있어요. 네. 온라인에서 걔가 고집이 왜 그렇게 세냐.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자기 집 단속이나 하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달라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래서 마크롱을 공격하고 있어요. 마크롱이 이거 들으면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에서 이 정도까지 공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아주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네.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인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 잘 친다. 이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어떻게 뭐 시험 잘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한 이런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는 계속 대된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판단이 된다면 이건 사실 별로 문재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본인의 주장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판단이 쓴다면은 유엔 제재를 완화시키자.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뭐 촉구하자, 뭐 빠르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지금 정말 북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건요. 미국 가서 이 이야기를 못해요. 미국 가서는. 미국 가서 이야기를 못하고 유럽 가가지고 마크롱 이제 곧 영국 수상도 만나죠. 또 독일 수상도 만나서 야 미국한테 말 좀 해줘. 지금 이런 우회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방금 우리 영주님께서 앞으로 공부할 테니까 점수 타라는 격이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영주님 말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프랑스는요, 이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교 수립이 안 됐어요. 그만큼 프랑스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북한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 개발을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외교 관계 안 하고 연락사무소에서 단 한 명, 그냥 북한 말로 꼴랑 한 명 가 있고 있는 정도죠. 그런데 지금 마크롱이 이렇게 얘기하고 마크롱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종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계사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끌어 왔으니까 한반도도 즉 촛불혁명이 일어난 한반도도 그렇게 이끌어 달라. 이거야말로 종불 발언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종민이 종북이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민족주의와 자주적인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뭐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직거래를 하면은 미국이 움직이겠지. 뭐 이런 속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도 더 확실하게 즉 CVID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전에 두고 아까 우리 대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전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외교적으로부터는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 너무 최고로 환대받았어. 이런 데다가 찬물 쫙 껴얹은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이거겠죠.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죠. 네. 프랑스, 영국이 상임이사국인데 현재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건 상임이사국 가운데서 네.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하고 영국을 여기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미국만 제끼고요. 네. 그럼 이제 미국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자봐라. 아니 돌아다니면서 우리 제끼고 뭐 북한 제재 완화시키겠다고 뭐 광고가 다녀? 북한 측 네. 입장을 대변하고 다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엔에서 미국 한 편, 나머지 4개를 한 편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자 미국 입장은 어쩌겠습니까? 동맹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면서 북한 비핵화하려면은 제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자
너네 왜 저러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나오기 때문에 벌써 이제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임을 정확히 하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는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공론화시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건 북한 측 입장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 측 입장을 이렇게 해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엔 제재는 북한애들이 강력히 원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해주고 다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은 국제관계의 틀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족주의 아래 자주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그러면서 가서 한 말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반자주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비건이 동선으로 우리가 한번 쫓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비건은 파리하고 브뤼셀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지에서 국제기구들이 있는 곳을 따박따박 짚어서 가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정지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AS까지 미국의 의사대로 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또 최선희는 지금 모스크바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전 세계가 이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철통 방어 라인을 구성한 거죠. 또 모스크바에서 최선희는 러시아하고 중국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인 남한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뤄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대북 제재망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우리가 뚫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조그만 구멍을 내겠다는 건데 네. 그건 아니지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그 프랑스 가서 전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 발언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여태껏 이런 접대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저도 마음 아팠어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어렵고 많은 서민들이요 지금 정말 한숨 소리만 팍팍 내는 상황인데 대통령 참 접대 받으니까 좋으시겠습니다만은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씁쓸했었습니다. 정말 씁쓸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지 또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여기서 힘든 사람들, 자, 대통령 접대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가 돼요? 아니, 베이징에 갔을 때 베이징 대사 부부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 넷이서 꼴랑 진짜 아침에 혼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그때의 심정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갔던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주거나,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교 소식통한테 좀 이렇게 뒷담화로 들은 거는 뭐냐면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뭔가 근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정상은 정상들끼리 딱 가보면 딱 알아맞춥니다. 근데 A4 용지만 들고 계속 얘기하니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뭔가 확실하게 개인기로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크롱은 제가 보기에는 딱 CVID를 속으로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프랑스식의 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당한 거라든가 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도 뭐 촛불혁명, 프랑스는 잘 몰라요. 이거 솔직히 모르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마크롱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생을 이야기하면 24살의 연상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는 인물인데 대단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천재였다고 그래요. 천재였고, 그리고 아주 선이 강하고, 게다가 이제 저는요 각국 돌아다니면은 제국을 운영했던 국가의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지도자는 격이 다릅니다.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이런 제국 운영해 봤거든요. 독일 총리 이런 사람들 시야가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모든 뉴스도 절반 이상이 해외 뉴스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든 뉴스가 국내 뉴스일 뿐입니다. 너무 우리 시야가 좁아.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의 진보 좌파는 더더욱이나 우물안 개구리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이 또는 그런 지도자가 해외에 나갔다. 대화가 안 돼요, 사실.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인들한테는 프랑스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고향이자, 아무리 과거의 프랑스가 지금 못 살고 또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유럽인들한테는 거의 우상인 국가예요. 그런 국가의 대통령이 한마디 딱 지른 겁니다. 야, 너
너무 그 설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뜨끔했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고맙죠. 빚도 네. 정말 이 정도로 큰 빚을 졌나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마크롱이 농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또 파리 시장 만나서도 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아니 파리 시장이 어떻게 제재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 이 투혼 외교를 김정은은 이제 확인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방문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이태리로 가서 이제 네. 바티칸 이 교황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북한 대 바티칸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이 링기지, 리에종 역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이 초청하고 이러는 거는 북한하고 바티칸하고 1대1에 외교적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아주 특수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정말 발로 뛰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북한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7대 종단에서 다음 달에 평양에 가갖고 평양 선언을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포함 불교 개신교 다 민족종교협의회까지.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판문점 선언과 그 다음에 이른바 평양 선언, 이거를 지지하는 선언이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종교단체가 종교의 본질, 종교의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교황님이 북한을 갈지는 아직 미정인 거예요. 나는 네. 이해찬 총리가 무슨 네.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카톨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대교구가 이렇습니다. 카톨릭은 평양에 대교구가 있는데, 네. 과거 이제 우리 남북 분단대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지금 신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서울 대교구가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 대교구 측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는 네. 거예요. 게다가 교황님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려면 목표는 항상 종교적인 사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북한을 간다, 평양을 간다면 평양에 교회가, 쉽게 말해 성당이 있어야 되고 사제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없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도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사제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요. 네. 없습니다. 신도도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교황님 네. 그런 전례가 없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인권의 문제, 더구나 이제 북한이 종교인은 물론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까지 어느 정도 탄압을 했냐면요. 1962년에 김일성이 교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종교를 믿는 것들과 종교인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집사 이상,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집사 이상은 모조리 처단하고 나머지는 재판에 붙이자. 이렇게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50년 그 당시까지 무려 40만 명의 종교인과 종교를 믿는 사람이 처형되거나 아니면은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럼 교황께서 이런 나라를 가면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상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뜻은 있겠으나 정말로 순교자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기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교황님이 북한 정치본 수용소를 방문해야죠. 참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네, 교황님이 가시게 된다면은 네. 북한 측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부여해라. 그렇게 북한은 조건을 제시하지. 괜히 가서 김정은하고 껴안고 터닥거려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 정권만 고차가 되고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도 가시려면 전제점도 걸어야 돼요. 자,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허용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 갔다가는 그야말로 교황님이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그걸 고려할 겁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또 우리 교황님이 상당히 요즘 카톨릭에서 논란이 많으세요. 너무 좀 자유분방한 교황님이셔가지고, 그래서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 가서 보지라고 하신다면은, 글쎄요, 우리 카톨릭이 또 전 세계 많은 카톨릭 신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어찌됐든 북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 국가가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가 김정은이에요.
우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김정은은 착한 사람, 무슨 뭐 A 받는 사람.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한 200여 국가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넘버원 독재자 하면 김정은입니다. 그런 사람 말 듣고 참 또 그런 사람 말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다니는 것도 이것도 넌센스지요. 네.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그 위계 질서가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교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쪽에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에 고위 인사하고 친한 분이 교황님이 가시게 됐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이해찬 그 대표가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가톨릭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이른바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에서도 봤겠지만 그게 옛날에 말하자면 미국의 교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른바 아동 성추행에 수많은 사제들이 걸려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국이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제일 중국하고의 관계 수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고 싶고 그래서 중국의 일종의 교두보로서 이 북한을 삼는 것이 아닌가. 또 두 번째로는 아동 성추행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가톨릭이 내부의 문제로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 신자들 저도 뭐 지금 냉담 중이긴 합니다만 가톨릭 영세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알고 교황님 가시니까 잘 됐어요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진정으로 가톨릭을 아끼시면은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교황님께서 가시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서 한번 짚어주시고 네. 전 세계에 그걸 좀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